안녕하세요. 예. 그림은 사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게 말이죠. 다 그림의 연속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음성도 들리지만 어머니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아버지 그리면 그러고 가족들 그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게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진다. 근데 이 그림이라는 것을 한번 그려놓으면은 이게 바꿔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림이 바꿔지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이 삶이 딱 고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림도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마다 그려진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저는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치가 바로 그 사람이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도 중요하지만 그려진 그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림을 잘 보려면 자기 삶이 제대로 정리가 돼 있을 때 그림도 제대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본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는 누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정의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림도 이렇게 그려낼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게 꼭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자기 그림을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러면 내 자신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온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림을 잘 그릴 사람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나라는 것은 무슨 직업이나 학벌이나 자기의 미모가 아니라 자기의 삶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삶. 내가 살아온 삶.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게 바로 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거의 삶, 과거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삶이 또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삶이 또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엇인지. 근데 그렇잖아요. 어릴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나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게 바로 나란 말이죠. 근데 그 삶이 뭐냐? 삶이 뭐냐? 삶의 핵심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삶이 뭐냐? 뭐 내가 돈이 많다, 이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이런 것은 이 삶이라는 게 사람과 만남이 규정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아버지를 만났느냐, 어떤 엄마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를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친구 맨날 이지매 하는 친구들을 만났느냐, 아니면 정말 다정한 친구를 만났느냐, 그런 것이 내 삶을 결정하잖아요. 또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 어떤 상사하고 만났느냐, 어떤 또 후배하고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삶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달라져요. 그때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삶이 그럼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삶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삶이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삶이라는 게 그림이다.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이 지금 뭘로 떠올라요? 다 그림으로 떠오릅니다. 말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떠올라요. 그럼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뭘로 떠올라요? 그림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정말 과거에도 좋은 그림을 그리고 살았냐,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그 그림을 어떻게 어떤 그림이 지금 그 과거의 내 모습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림도 과거에 불행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생각해보면 그게 참 행복한 그림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섬에서는 무슨 음악이 나와도 어떤 음악이 나와요? 서양강 처녀라든지 뭐 선마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노래, 또 목포의 눈물 뭐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뭐 도시에 가니까 완전히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문화적인 충격, 내지는 또 좀 그 섬소년으로서의 어떤 그 정말 가난하고 말이지, 뭐 이런 그 생활을 하다가 친구들 만나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뭐 베토벤도 얘기하고 모차르트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내가 뭐 알 수 있어요? 뭐 형들이 틀어줬다고 했는데 뭐 아우 운명 교향곡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는 집에 가도 뭐 자취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없는데 걔들은 다 가족과 함께 있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항상 내 자신을 좀 열등감 속에서 이렇게 지냈다고 할까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당번이었어요. 당번이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친구들 다 가고 나서 이제 청소하고 나서 나 혼자 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너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저 신안군 도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섬이지? 네, 섬입니다. 야, 너는 큰 바다를 보고 자랐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바다가 말이죠, 내 앞에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너는 큰 바다를 보고 자라서 큰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뭐 베토벤도 좋고 뭐 뭣도 좋고 하지만은, 아니 그 섬에서 본 그 큰 바다요, 넓은 바다, 이게 내 가슴 속에는 있더라고요. 그 그림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섬 출신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정말 그 대견한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으로 펼쳐지더라고요. 어릴 때 그 할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어느 날 그 동산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동산을 올라갔더니 이제 아주 나지막한 동산이었거든요. 우리가 앞에가 여기 마을이 있고, 근데 마을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동산 위에 여기 딱 중턱에 오르니까 갑자기 큰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한 1000년 전에도 누군가 나처럼 이 언덕에서 이런 바다를 봤겠구나. 또 1000년 후에도 이런 바다를 봤겠구나. 근데 바다에 그냥 햇살이 쬐고 또 파도가 막 치고요. 그런데 참 뭐 바다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바닷바람이 샥 불어오잖아요. 그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림이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어떤 그림을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옛날에는 입시를 쳤지 않습니까? 입시를 쳤는데 치고 나오니까 신발장에 제 운동화가 없는 거예요. 그 운동화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도시에 가니까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준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제 신발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쭉 찾아보니까 고리내 나는 신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신고 가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 한 명이 또 그걸 신고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신발을 잃어버리고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고리내라는 신발 신고 나도 신고 두 사람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오는 거죠. 걸어오는데 깡패 학생이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다 우리 부르더라고요. 덩치도 없고 우리는 이제 고1 정도 이제 들어갈 입학생이고 그분은 이제 고3 정도 되는가 봐요. 아마 응? 퇴학당하고 뭐 이런 학생이겠죠. 딱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돈 내놔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주섬주섬 하더니 돈을 얼마를 꺼내더라고. 지폐를 꺼내니까 그 친구들이 받아들더니 자기들 예상보다 더 많았던지 그냥 가라고 그래요. 저는 그 친구들이 다 뒤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둘이 오는데 내가 물었어요. 야, 응? 왜 우리 그냥 보내주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깡패들도 응? 그냥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보내준대요. 다 봐준대요. 그래서 둘이 오는데 그 친구가 또 묻더라고. 그 신발 살 돈이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꿔준대요. 그래서 둘이 신발을 이렇게 사가지고 저는 이제 섬으로 왔죠. 근데 지금도 그게 그림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에요. 그 아주 무서운 그 상황에서 말이지, 그 친구가 이렇게 돈도 건네고 편안하게 건네고 그 사람들한테 뭐 싸우거나 이러지 않고 뭐 욕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누군가 훔쳐가지고 한 10켤레쯤 잃어버렸는데 10켤레쯤 잃어버린 날 이 자취방에 갔더니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는 미역이며 김을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신발을 사주시고 했는데 한 10켤레쯤 잃어버리니까 막 화가 나가셔가지고 또 걱정이 되셔가지고 야 너처럼 요령 없이 살아가지고는 어떻게 밥벌이하고 살래 커가지고 응?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다른 사람 한번 신고 와봐라 이래요. 저는 그 자취방에서 앉아가지고 혼자서 정말 어머니한테 미안하죠.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죠. 어머니는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마당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신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힘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엄마 말씀처럼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때 생각해 볼 때 좀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요령 부리면서 그때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좀 돈도 벌려면 좀 사기도 쳐야 된다. 뭐 남도 속일 줄도 알아야 된다. 요령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어른들이 많이 했잖아요. 고지고대로 하면 절대 돈도 못 벌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나도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힘없이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꼭 신발 잊어버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앉아 있는데 그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세상에는 요령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다면은 반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을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길을 가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요령 잘 부리면 요령 부린 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게 잘 살고 이런 길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두 길 중에서 나는 한번 요령 부리지 않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망이 솟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머니께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죠. 엄마, 이런 길도 있대! 하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못 했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세상 살면서 이제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다니면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요령꾼들이 많아. 요령 부리는 사람이 많고 내가 열심히 해놓은 것도 또 공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세상에서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다행히 어린 시절에 우리는 섬에서 이제 신문을 보고 책을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읽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참 좋아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옛날 동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좀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신이 없죠. 맨날 신문 보면 말이지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막 그냥 장관도 되고 뭐 대통령도 되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재벌도 뭐 이런다 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한 줄 알았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 있고 그 책에서 읽은 또 한 가지는 세상에는 신문 같은 거 보고 뉴스 같은 거 보고 또 친구들 보고 이러면서 요령 부려야 잘 사는 그런 세계 두 개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 중에서 이제 어떻게 그 선택할 것인가. 저도 왔다 갔다 했죠. 살면서 저라고 해서 다 한 이쪽 길만 갔겠어요. 이쪽 길도 가고 저쪽 길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이제 연수원을 나와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됐어요. 변호사 개업을 하니까 주위 분들이 다 브로커라도 너 써야 되지 않냐. 판검사도 있지 않느냐. 네가 무슨 주변에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섬 출신이라서 섬에서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도 없고 저한테 그때만 해도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는 사람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했는데 누가 저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그래도 저는 변호사 개업하고 나니까 변호사 된 것만 해도 기쁘고 그래서 행복했죠. 그런데 그런 그 행복한 가운데서 이 좀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브로커를 쓴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걱정을 하죠. 야, 응? 요즘에는 뭐 정관 예우도 있고 그런다는데 또 너처럼 그냥 연수원만 나온 사람들은 브로커라도 써야 돈을 번다 하더라. 사무실 월세도 주고 여직원 얼굴 보면 어떻게 줄래? 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한번 제대로 변호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한 달이 되도록 손님이 한 분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직원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는 거죠. 신문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한 달이 다 되던 날 여자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남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다 아주 돈을 많이 번 세운상가에서 최고로 돈 많이 번 1등하고 3등 부인이 왔는데 특정경제가중처벌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빼낼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사건을 놓치기가 싫잖아요. 한 달 만에 찾아왔는데 저도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고등학교 때 신발 잃어버리고 자취방에서 혼자 결심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맡아도 이거 남편 석방시키기 힘들겠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했죠. 그렇게 말하면 제 사무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아주머니 한 분이 1등 제일 돈 많이 벌었다는 그 아주머니께서 변호사님 이 사건 맡아주세요 그래요. 한참 앉아 있더니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왜 남편 석방시키기 힘들다는데 저한테 맡기나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그래요. 자기가 저한테 찾아오기 전에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들 다 찾아다녔, 한 10군데 찾아다녔대요. 꼭 신발 10개를 잃어버렸듯이. 근데 10군데 정도 찾아다녔는데 다 석방시켜낼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세운상가에서 돈 많이 번 1등 상인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만 봐도 누가 거짓말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믿음이 안 가더래요. 근데 저는 정직하게 대답하니까 자기가 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남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 특이한 아주머니죠. 그러면서 자기가 바보네. 그러면서 저한테 돈 얼마 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한 150만 원 정도 받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은 좀 어려우니까 200만 원 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수표 3장 300만 원 주더라고요. 저는 수표 그때는 처음 만져봤죠. 처음 출시라서 우리 아버지가 뭐 수표 썼겠어요? 그 300만 원을 정말 쉽게 버는 거잖아. 돈 벌기 난 그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그 300만 원 딱 받았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또 1,700만 원을 내면서 자기가 지금 3천만 원에 선임하려고 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다닌대요. 1,700만 원 수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판검사들하고 식사라도 하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무슨 식사비가 이렇게 많냐. 그리고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 날마다 전화가 와요. 응? 돈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돈 필요하지 않다고 맨날 얘기했죠. 그 한 며칠 지나다 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잘한 것 같은데 집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돈 앞에서 이렇게 돈 욕심을 그러니까 돈보다 더 높은 사람인지 돈보다 낮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어쩔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집사람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돈을 3천만 원, 2,700만 원을 더 가져오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어떤 성격의 돈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받지 말자고. 근데 만약에 그때 집사람이 그걸 받자고 했으면 어때요? 우리 집사람은 3천만 원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되죠. 근데 3천만 원, 그거 2,700만 원 받지 말자고 하니까 집사람이 더 크게 보이죠. 2,700만 원보다 더 높은 사람. 그때 3천만 원이면 강남에 집 한 채예요. 아파트 한 25평짜리. 그때 5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이었어요. 33평이 그때 5천만 원. 그러니까 강남에 집 한 채 값을 받지 말자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기뻐요. 슬프겠어요. 응? 그렇죠. 집사람이 2,700만 원보다 못한 여자하고 살면 제가 얼마나 불쌍한 남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또 그분이 500만 원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8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돈 벌기 쉽다. 만약 제가 그때 거짓말 했더라면 아주머니 제가 한번 석방 시켜 보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했더라면 그 사람이 저한테 맡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힘없이 그냥 제가 힘들겠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한 거. 그거 한마디로 돈이 800만 원. 800만 원 지금 큽니다. 큰 돈입니다. 그래서 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그림의 장면이 제 가슴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 아주머니 찾아온 장면,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장면,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그림 아닙니까? 근데 그림은 이미 이제 그런 그림들은 이미 그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거든요. 내가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그림이 제 가슴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의 그림도 자랑스러운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발 10켤레 잊어버렸던 그런 도둑 맞았던 그 그림이 정말 나한테는 축복이 되고,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불행했던 그림도 현재 아주 아름답게 쓸 수 있고 미래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삶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삶은 그림이다. 남는 것은 그림만 남아요. 삶의 실체가 남는 게, 뭐 제가 500만 원 벌었다, 아까 뭐
800만 원 벌었대요. 800만 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800만 원 그건 다 썼어요. 근데 남은 것은 그림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 그림 그리기가 그림을 나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좋은 그림을 언제나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좋은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앞으로도 행복하고 뒤에도 행복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삶이 제가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냐?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릴 때 정직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책을 쓴 사람들, 또 그 책의 주인공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삶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맨날 어른들이 말하는 야 요령부리야 먹고 살아 그렇지 않으면 죽어 뭐 힘들어 이런 사람만 만났더라면 저는 또 힘든 삶의 그림을 그리며 살 수가 있다, 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다음 또 우리 선생님께서 너는 섬에서 자라서 큰 사람이다. 그래 큰 사람인데 뭐 2,700만 원에 그 강남 아파트 한 채에 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 만나는 게 바로 삶이다. 삶의 그림은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보다도 그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큰 바다를 늘 보고 자란 건 아니잖아요. 그 거센 파도 또 멀리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 이런 거 맞으며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얼마나 뿌듯하게 제 자신이 자랑스럽겠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닐까.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선생님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면 저는 늘 도시 학생들한테 치여가지고 좀 이렇게 살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뭘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만나는 거죠. 생각을 만나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생각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게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면 무슨 추상적인 언어가 생각나요. 행복, 그러면 행복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림이 떠올라요. 행복한 순간의 그림이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불행하다. 그럼 불행이란 단어 가지고는 그 중립적이에요. 내가 불행한지 몰라. 근데 불행한 그 그림을 딱 그려보면 불행하면은 불행한 그림이 떠올라요. 불행한 시절의 어떤 그림이.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라는 게 그림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면 말인 줄 아는데 생각은 사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림이라는 거. 나도 내가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나 볼 때 그림으로 생각을 하지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림을 그릴 때 좋은 삶이 되고 좋은 나가 된다는 거. 가치 있는 나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만난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람 중에서 부부거든요. 결혼. 부인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또 남편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람 만남이거든요. 결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할 때 이 책에서도 보니까 어릴 때 책에서 보면은 이 순수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딱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신문에 보면은 뭐 집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하고 결혼해야 고생을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진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도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뭐 미팅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녔으니까 주로 이제 이대생들 뭐 이런 사람들 결혼 이제 미팅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저는 이제 뭐 넥타이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촌스럽게 메고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서울 애들이니까 좀 여자들은 또 멋도 부리고 그러니까 이 만나면은 이렇게 굉장히 그 좀 무시하는 눈빛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또 그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찾는 그 어떤 순수함이랄까, 그런 선함이랄까, 이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인데, 이런 게 아니고 좀 멋부리고, 좀 말 멋있게 하고, 좀 뭔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좀 부유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하지, 그 순수함이나 이런 것들은 참 전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나는 결혼을 참 못하겠구나. 그런 여자가 참, 뭐, 있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제 꿈을 얘기했죠. 막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책에서 본 그런 꿈들이 너무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너무 제가 잘난 척 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잘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자가 순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제가 만나가지고 내가 그런 꿈들 얘기하는데 잘 듣더라고. 잘 들으니까 저는 이제, 좋죠. 왜냐하면 얘기 자체를 잘 안 들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들은 좀 그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좀 달라가지고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들은데 우리 집사람 잘 들어요. 잘 들은데 잘 들으면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 잘 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이제 건방져지거든요. 뭐 제가 이제 기고만장해. 왜냐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거슬렸는지 잘 이렇게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여자야. 딱 보니까 순수한 것을 좋아하는 여자 같아.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래도 제가 전화할 때 그래도 항상 공손히 하고 그러니까 좋아했는지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떻게 연결시켜줘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데 자기 집도 이제 한번 가게 됐죠. 갔는데 보통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부잣집을 다니잖아요. 다니면 이제 보통 집 밖, 먼저 현관문 열고 들으면 보통 골프채가 쫙 있고 뭐지? 그 잔디가 쫙 깔려 있고 보통 2층 집이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부자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학생 방은 한 2층 방에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망도 좋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돈도 벌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면은 그런 집에는 거의 소파가 아주 좋은 것이 있고 또 텔레비전이 큰 게 있고 그 골프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문학 전집이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손때가 묻은 책들이 별로 없어요. 책도 그냥 진열해 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근데 이제 집사람 집에 가보니까 딱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냐 그러면 그 여러분들 박재삼 시인의 시 있죠. 어떤 귀로에 이마위에 이고 온 별빛을 풀어놓는다. 소매에 묻히고 온 달빛을 털어놓는다. 이런 시기가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화가에 있잖아요. 응?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늘이 하도나 고요해 난초는 궁금해 꽃피는 거라. 이런 시도 있고 또 현대문학도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다 손때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뻤겠어요, 안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게 다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은 사실은 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이 있는 것인데 그 물질만 있고 좋은 삶이 안 보일 때 그것은 굉장히 그 낮은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유하면 어떤 부유한 문화가 있어야 진짜 부유한 사람들인데 그건 없고 뭐 소파라든지 그건 그냥 돈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텔레비 큰 거라든지 뭐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응?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 큰 거라든지 그 돈만 있으면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삶을 그리는 사람들은 돈으로 그릴 수 없는 것들을 그리거든요. 이런 그림도 사다가 붙이고 그 가족들이 다 보게 하고 또 이런 좋은 글도 이렇게 써다가 붙여서 맨날 밥 먹으면서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러잖아요. 돈을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삶의 질을 높이라고 있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아주 낮은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 집은 이것은 돈을 벌어도 그런 데 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못 벌어도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들이지. 서울에 그런 높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호감이 갔죠. 큰 테레비도 없었고, 뭐 큰 소파도 없었고, 뭐 그랬지만은, 2층 집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돈만 추구하면은 돈 많이 버는 게 그 사람들 욕심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삶의 꼴을 갖춘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게 훨씬 더 욕심이 큰 거죠. 근데 요즘엔 다 돈 하면서 또 권력 이런 거 하면서 대통령이 돼도 그런 삶의 꼴이 안 갖춰주면은 요즘 대통령들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삶의 꼴이 안 갖춰주면 아주 가난한 인간들, 아주 낮은 인간들이 되죠. 아주 저질의 생각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과의 만남인데 그 생각 어떤 것하고 만나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 만남이라는 것은 생각은 늘 뭘 포함하고 있어요? 생각은요, 늘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 강의를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만난다는 건 가치와의 만남이에요. 삶은 뭐냐면 가치와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맨 돈만 있으면 돈보다 사람이 위잖아요. 돈만 만나려고 하면 그 가치가 아주 낮은 삶을 살게 되고 낮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보다도 높은 가치를 향해서 사는 사람은 훨씬 삶이 고질이고 나도 고급의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집사람 만나니까 그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마 위에 이고온 별빛을 풀어놓는다. 소매에 묻히고 온 달빛을 털어놓는다. 자기 엄마가 장사 가가지고 새벽경에 와요. 그러면 이마 위에 별빛도 소매에 달빛도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고 있고. 근데 이런 세계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늘이 하도나 고요해 난초는 궁금해 꽃피는 거라. 서정주 시잖아요. 이런 시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삶. 결국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도 벌고 권력도 갖고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죠. 이런 것도 다 무시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갔는데 서울법대에 갔는데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수나 친구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렇게 굉장히 외로웠어요. 외로워. 지금도 마찬가지 모르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저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어떤 삶이냐 그러면은, 제 생각이 그런 걸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변호사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요, 그 아주머니께서 다른 손님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럼 그 다른 손님 소개시키면 제가 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소개시켜 줘. 그러니까 제가 브로커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브로커가 돼주는 거라. 그러니까 브로커는 또 손님들 만나면 말이죠.
손님 뭐 있어도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신뢰를 잘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일을 맡겨본 사람들이 제 고객이 다른 고객한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저를 신뢰하게 되죠. 그러니까 돈 벌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여기도 돈, 저기도 돈, 여기도 돈, 여기도 돈, 한 6군데, 7군데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죠. 가는데 그날은 달이 엄청나게 밝았어요. 그래서 달을 쳐다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돈을 좋아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 미역 팔고 김 팔기 위해서 쥐집마다 이렇게 초인종 누르면서 그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여기도 돈 저기도 돈 그러니까 엄마 나 이렇게 돈 벌어 왔어 반겨줄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엄마 계셨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돌아가셨으니까 하늘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달이 환해요. 그러면 막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변호사 하면 막 돈만 벌잖아요. 물론 남들 도와준다고 하지만 인간 본연의 삶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맨날 싸워야 되니까. 응? 우리 편은 좋고 상대편은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상대의 약점, 단점을 이렇게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 또 맡기는 사람들도 다 이해관계를 찾아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죠. 나도 그러면 사람 만남이 그런 사람만 만나면 제 삶도 그런 삶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돈이 또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막 눈물이 흘러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당에 나가니까 성당에는 제가 만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거기 가면 어른들도 어린애처럼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젊은이도 변호사 사무실은 젊은이도 늙은이처럼 이렇게 찡그리고 오는데 거기는 늙은이도 말이지 젊은 사람처럼 어린애처럼 웃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내 생각이 달라지죠. 근데 그 성당에 가면 교리라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그 지금도 이름 안 잊어버려. 앙골라도시라는 분이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데 꼭 내가 초등학생이 된 것 같고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장면, 그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완전히 초등학생으로 간 거예요. 그때 한 40대 정도 되는데 40이어도 내가 어린애가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성당에 나가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떤 신부님이 이 가톨릭 다이제스트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이게 월간지가 다 망해가고 있대요. 망해가고 있는데 한번 맡아서 해보면 어떠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신부님 왜 망해가는 잡지를 저한테 맡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망해가니까 맡으라는 거 하는 거지 돈 될 것 같으면 할 사람이 많대요. 응?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저도 뭐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릴 때 제가 이 섬에서 책만 있으면요, 막 무조건 읽었어요. 그리고 신문에 박완서 씨 같은 사람이 글 써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글을 쓰거든요. 그럼 그런 거 정채봉 씨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쓰면은 그거 아침에 읽고 가가지고 학교 가면서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도 그걸 다시 읽고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그 섬에 살지만 제가 뉴욕에도 있게 되고 파리에도 있게 되고 말이지. 그런 그림이 또 그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꼭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게 이 사람을 구체적인 사람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냥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서 둘이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보다도 좋은 책을 읽어가지고 그 책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실이 녹아있을 때 그것과 만나면 그게 진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헤어져. 그것은 그 사람 만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만난 건 맞아. 그렇지만 거기에 진실은 하나도 없어요. 만난 게 아니야. 만났지만, 사실은 만났지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B 만나가지고 잠깐 스쳐갔지만 그 B가 한마디 한 게 내 가슴에 남으면 그게 진짜 만남이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너는 큰 바다를 보고 자랐다. 이 말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요즘에 사실을 중시하는데 저는 진실을 중시해요. 그래서 그게 진실한 만남이거든요. 그런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진실한 만남들, 박한서 씨라든지 정재봉 씨라 이런 분들 글을 읽으면서 만난 진실. 그렇듯이 이 책을 통해서 나도 한번 진실을 사람들한테 만나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은 꿈을 꾸고 살아갈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한번 이 책을 맡아보자. 그러니까 맡은다고 하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 신부님들까지도 그 어려운 일을 왜 하냐. 그거 다 망한다. 실제로는 다 망하잖아요. 그 잡지를 맡은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즘엔 다 또 인터넷하고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다 보는 시대인데 그 책을 누가 보느냐. 종이책은 다 사라져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미국에서 언론학 교수하는 친구가 와가지고도 이런 책 한다고 하니까 야 요즘에는 뉴욕타임스도 망해. 종이신문 다 망해가는데 이거 다 망해가는 잡지 해가지고 누가 보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이건 아니면 종이책이건 내용이 중요하지 무슨 그게 형식이 중요하냐. 그게 진실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맡았죠. 맡으니까 책을 만들 줄 압니까? 진짜 할 수가 없죠. 그래도 꾸역꾸역 맡아 나갔어요. 그래서 광고도 하지 말자. 그 책에. 예? 그 다음에 유명 인사의 글 실지 말자. 유명 인사들 글 실어봐야 그분들이 자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머리로 쓰는 그런 글들. 그게 사람들한테 진실로 와닿지 않거든요.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글을 못 쓰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진실을 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후원도 받지 말자. 왜냐하면 독자들이 이 책이 좋아서 정말 이 책을 보는 사람들. 이걸 해야지 어디 정부 기관에서 후원 받아서 어디 찾아다녀가지고 이런 것은 나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두렵죠. 이게 과연 사람들이 볼 것인가.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한 10,000명의 제일 처음에 500명의 잡지였는데 500명이 보는 잡지였는데 한 10,000명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20년 지나니까 거의 한 10만 명의 독자들이 생겼어요. 지금도 10몇만 부 이렇게 발행하게 되는데 세상에 진실하면은 그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스마트폰 봐야 되는데 왜 제가 만든 책을 보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책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요 500부니까 들어오는 돈이 한 80만 원 돼요. 그때 2,000원씩인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00명이니까 100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80만 원 들어와. 근데 이거 저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 우리 집사람도 밤 새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달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0여만 원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인쇄비, 그 다음에 보내는 값, 뭐 이런 것들 해보니까 1,000만 원씩 손해봐. 그래도 계속 했어요. 꾸준히. 왜냐면 그때 한 2, 3천만 원 벌면은 1,000만 원씩 이렇게 손해보면서 변호사 해가지고 벌면은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결국에는. 그래서 사실은 잡지를 하면 다 망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진실은 내용이 좋으면 사람들이 다 본다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것도 다 어릴 때 다 그런 책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 책에 담으니까 이 독자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애는 너무 정직해가지고,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또 요령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처럼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책을 보고, 아,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용기, 그런 희망을 가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편지를 보내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근데 이제 책을 하다 보니까 책은 이제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렇잖아요. 사람을 간접적으로 만나니까 직접적으로 좀 만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차에 어느 날 집사람과 책만 만들다 보니까 맨 이제 글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보고 싶어. 그 사람 보는 게 공연장 가면 있잖아요.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공연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표현하니까 지하철 1호선이라는 그런 이제 공연을 보러 갔어요. 우리 대학 시절에 굉장히 우상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집사람도 보면서 아주 답답한 그런 표정을 짓고 저도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 연극을 보는 동안, 그 뮤지컬인지 하여튼 보는 동안 너무 이념적이더라고. 좀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약간 뭐 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계속 그런 어떤 이념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했어요. 집사람도 답답해. 그래서 두 사람이 그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집사람도 정말 답답해 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상처럼 여겼던 사람들도 이 순수한, 인간의 그 순수한 감성, 순수한 어떤 이런 지성, 이런 것들이 꼽히는 그런 공연을 할 줄 알았는데 이념으로 가르는 이런 그 공연이어서 우리나라 지성이 참 없구나. 내가 그렇게 정말 지성인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이런 정도의 연출을 하는구나. 이런 답답함 속에서 굉장히 이제 암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도 똑같더라고요. 그 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쭉 오다가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3호 터널까지 왔죠. 대학로에서.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공연장 하나 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요.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그럽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공연장을 만들게 됐거든요.